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혈당이 아니라 합병증입니다. 이 합병증은 우리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심각한 질병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당뇨에 걸리면은 혈당 조절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한들 최근에 나오는 의학 통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당뇨의 합병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나의 혈당이 높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합병증의 심각성 때문에 무섭습니다. 우리가 당뇨 합병증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콩팥병, 근골격계, 잦은 감염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알려진 것들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려진 파킨슨이나 치매. 이 파킨슨은 우리가 점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점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 굳어져서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정말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질병입니다. 치매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당뇨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심장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서 나중에는 심각한 활동에 장애를 끼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당뇨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걷고 싶을 때 걷고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날 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내 좋아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당뇨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합병증으로서 근골격계의 관절염이나 아니면 뼈에 있는 염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걷지 못하고 움직임의 심각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정말 무서운 건데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뇨의 증세인 혈당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혈당을 강조하고 혈당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혈당을 철저히 조절해도 합병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를 생각할 때 왜 당뇨가 생기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옛날처럼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만 당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30대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당뇨에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점점 발병률이 증가해서 20대, 30대의 당뇨의 발병률은 50%를 훨씬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거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까지도 많이 걸리냐인데, 우리가 당뇨의 원인을 얘기할 때 흔히 유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당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에 걸린다 얘기를 하는데, 당뇨는 유전적 질환이 아닙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입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의 맥클레인 병원이라는 곳에 크리스 파모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요즘에는 AI로,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모든 유전자를 펴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모든 유전자를 펴봤을 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다는 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몸에서 유전으로 질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당뇨라는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 쌍둥이 연구를 보면은, 스탠포드 연구예요. 일란성 쌍둥이, 즉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했을 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 쌍둥이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지 않은 쌍둥이들은 질병에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질병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당뇨를 생각할 때 증세와 원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당뇨라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밥을 먹으면 그게 위로 가서 소화가 되고 소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해서 간으로 갑니다. 이때 간에서 이 포도당을 배분을 하는데 혈중의 90%로 내보내고요. 간의 글리코겐이라는 지방으로 10% 정도 저장하고, 또 글리코겐이라는 지방으로 우리 피하 지방에 저장을 합니다. 이 일을 간이 하는데, 간이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될 때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야 될 혈당들이 혈증으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90이어야 되는데 140, 150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 신경에서 그거를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서 우리 인체에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당뇨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질병의 증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질병이 걸렸는지를 알려면은 다시 간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간이 이분배를 할 때 인슐린이라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잘 생산되지 못한다면은 간이 이를 원활히 할 수가 없어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인슐린 저하가 당뇨의 원인이면은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가 당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뇨의 원인이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라면
왜 베타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포가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영양소와 산소고, 그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까지 배달하는 게 혈액이고, 그 혈액이 가는 길이 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세포 옆에 있는 모세혈관과 그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가 당뇨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혈관이 얼마나 막히고 그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의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소와 산소 대신에 독소가 있다면은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재생을 하지 못할 때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혈당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혈액 안에 있는 영양소와 산소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해결 방법입니다. 당뇨의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을 먹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와 간이 쉬게끔 해주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동안 힘들었던 위까지 재생하고 이제 셀프 치료를 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굶는 것은 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간의 기능이 약하게 됨으로 인해서 독이 축적되고 그 독이 다시 췌장세포로 들어가서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은 인체는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은 인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녁에 가장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하게끔 되면은 아침 점심에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주지 않으면은 인체는 에너지 기절핍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해냈던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근육에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또다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밤새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에너지 결핍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인체는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가게 되고 그때 에너지 대사를 주관하는 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간은 당을 배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기예요. 이때 이 간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 배분에 차질이 생긴다면은 당뇨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어느 정도 아침을 굶어주면은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위와 간에 혹사시켰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속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보면은 아침을 계속해서 굶을 때는 오히려 심혈관이나 뇌혈관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즉 사망률이 높게는 87%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 보면은 아침을 자주 걸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좋지만 아침을 굶으면 안 되고 저녁을 굶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녁에는 우리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침은 우리가 왕같이 먹고 점심은 왕자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으면은 늦게 먹어도 한 2시 3시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음 아침 7시까지의 공복을 유지해 준다면은 가장 좋은 간헐적 단식이 될 수 있고 당뇨 치료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식사 습관은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케줄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챙겨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업무를 본 다음에 식사를 한 7시에서 8시에 꼭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녁은 스케줄이 없거나 저녁은 나의 활동량이 많지 않을 때는 과일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활동량이 많을 때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은 1시에 점심을 먹고 6시나 7시에 저녁을 과일로 먹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인체는 위산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인체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위산은 우리 인체의 상태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의 같은 경우는 2일에서 한 3일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은 우리 뇌신경과 우리 소화기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시간에 맞게 위산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산을 계속 준비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거리면은 그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간식까지 하게 된다면은 우리 몸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우리 몸이 제대로 위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화 불량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게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약 대신 이것을 먹는다면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의 원인은
췌장세포로 가는 모세혈관과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걸렸을 때는 모세혈관과 혈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셔야지 당뇨의 원인이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침에 공복에 먹어야 될 음식은 바로 모세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아침에 먹는 신과일입니다. 이 신과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몬이 있고 오렌지가 있고 자몽이 있고 포도가 있고 사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일이 전부 다 좋습니다. 이 신과일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신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를 즉각 다 처리해주고요.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쌓인 독소 또한 효과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과일에 있는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은 우리 혈액을 막았던 석회나 이물질, 점액질, 그리고 지방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는 신과일은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이 신과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는 방법이 바로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우리 모세혈관의 길이는 12만 km예요. 12만 km는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길이랍니다. 이 많은 모세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유기산이 필요하고요. 이 대량의 유기산을 우리 소화기에 부담이 안 되고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레몬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레몬을 즙을 내셔야 됩니다. 신선한 레몬을 고르셔서 녹즙기로 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섬유질을 전부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주스를 먹으면은 섬유질 때문에 과일에 있는 당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섬유질을 제거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과일을 먹고 당을 걱정해서는 당뇨의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합병증은 옵니다. 많은 의학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과일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섬유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우리 간과 위에 부담이 되지 않고 흡수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섬유를 전부 다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즙을 미지근한 상태로 만드셔서 중탕을 하셔야 돼요. 미지근하게 중탕을 해서 식전 1시간 전에 먹어줍니다. 양은 200cc가 좋아요. 하지만 레몬 같은 거는 처음 먹을 때 200cc 먹으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레몬을 생으로 50cc 정도 짜서 물을 한 250도 하시는데, 물 또한 우리 인체 온도에 맞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레몬 50cc에 물 250도 하셔서 마시고요. 점점 레몬의 즙 양은 늘려나가고 물의 양은 점점 줄여나가는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전에 먹는 레몬즙, 하지만 자몽즙도 정말 좋고요. 오렌지도 좋고요. 포도도 좋고 그리고 사과도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신과일 주스를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당뇨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 또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과일을 멀리하는데, 저희 천연건강교육센터에 오는 당뇨 환자들을 보면은 그 환자들도 과일 먹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녹즙을 먹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과일즙을 딱 얘기를 하면은 당뇨 환자들은 과일즙을 딱 들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저는 맨 처음에 왜 그런지 몰라서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한 번은 직원이 따라가 봤어요. 직원이 따라가 봤더니 그거를 이렇게 변기에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즙을 마시면은 혈당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밥 먹는 거보다는 과즙을 먹는 게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밥은 먹지만은 또 즙은 먹기를 겁내요. 여기서부터 당뇨 환자들이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건데, 이 당뇨의 원인은 당이 아닙니다. 당이 올라가고 당이 스파이크를 치는 것은 내 췌장의 기능이 벌써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살짝 일어나고 살짝 이렇게 다시 죽지만은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많이 치는 게 특징인데, 이거는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슐린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은 질병의 결과예요. 당뇨에서 나으려면은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혈액의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들, 그리고 산화된 내 몸들, 염증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 항산화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채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과일에 더 많아요. 물론 채소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더 많지만은 과일은 이 항산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이 항산화 영양소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과일을 꼭 먹어야죠. 이 과일은 당뇨 환자들에게 먹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치유의 필수인 것이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병원에서 일할 때 저희는 환자들에게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만이 당뇨에서 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대체당입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대체당들이 있는데 이 대체당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오히려 나중에 공복 혈당을 더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점차적인 당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당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더 악화가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대체당이 혈전을 만들어내서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뇨의 원인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 건데 거기에 대체당을 써서 다시 더 막으면은 원인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당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가 많은 분들이 걱정이신데 우선은 신과일로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레몬이나 자몽이나 오렌지, 그리고 블루베리류,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도 아주 좋고요. 딸기도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은 혈당도 많이 오르지 않아서 처음에 당이 걱정이신 분들의 마음도 안정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드시고요. 하지만 정말 당뇨에서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센터에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당뇨 당화 혈색소가 12입니다. 12.5 정도 되는 분인데 평균 당이 300에서 400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상담을 왔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센터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입소를 하고 계셨는데 6개월 후에 과일식과 채소식, 그리고 저희 해독 프로그램을 6개월 후에 마치신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5.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6개월 만에 당이 해결이 됐다는 거고 지금도 그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식생활 습관 바꾸셔야 되고 생활 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에 채소와 과일, 즉 살아있는 생채소와 생과일이 많이 필요합니다.